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치료가 끝나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얼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4천에서 6천이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순수익으로 얼마 번 거예요? 7억 정도 번 것 같습니다. 이거 7억이 순수익으로 7억을 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로 하면 더 큰 거예요? 네, 매출은 2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혼자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혈병은 어떻게 하다가 언제 걸린 거예요? 제가 18살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거의 울면서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했는데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셔서 대형병원에 가봤는데 거기서 골수 검사를 하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형병원 어디 가신 거예요? 아산병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네네. 그때 바로 백혈병이라는 진단 받은 거예요? 네, 골수 검사하고 2주 정도 대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사실 치료받기 전까지는 실감이 딱히 안 났던 것 같아요. 이겨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암 치료 플랜이 8차까지 받는 거였는데 이제 1차 처음 진행하고 약물이 주입되고 나서 이렇게 8번을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저는 좀 어려서 암세포가 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행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8층이었고 아산병원 옥상이 있는 병동이 9층이었는데 제가 그 9층까지 갈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걸을 힘도 없으니까 못 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몇 년을 그 병원에서 보냈던 거예요? 첫 치료 때는 거의 2년 동안 병원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항암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 골수 이식 같은 거 받은 거예요? 네, 제가 4차까지 진행을 하고 골수 이식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럼 남들 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고 이럴 때 계속 병원에만 보내면서 그랬던 거네요. 네, 남들 수능 공부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병원에서만 있었습니다. 출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가 가능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면서 겨우겨우 출석 체크하고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학 가려는 공부나 이런 거 거의 못하고 대학보다 일단 사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골수 이식을 받고 나서는 그래도 좀 이제 희망이 좀 보였어요? 사실 골수 이식 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는데 물만 마셔도 속이 안 좋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5개월 동안은 과일만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골수 이식이라는 게 나랑 맞는 골수 찾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식한 좀 수술인 거죠? 과정은 말 그대로 100% 일치하는 골수를 찾아서 골수를 받거든요. 골수 이식 받고 나서 거의 병원에 더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골수 이식 받고 나서는 3개월 더 입원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외래 받으면서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발병하고 한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제가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외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골수 이식해서 회복까지 했을 때 20살 중반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살 여름 됐을 때 뭐 했어요? 회복이라는 핑계로 좀 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워낙 병실에만 있었다 보니까 바깥에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름 대학교 진학하겠다고 전문대 한 학기 다니고 나서 재발하게 돼서 대학은 자퇴하고 다시 치료받았습니다. 재발했다는 게 골수 이식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암이 재발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를 다시 진행했고요. 골수 이식까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 이식 받고 나서 회복돼가지고 이제 좀 기뻐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발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심정이 어땠어요? 한 3일 동안은 계속 울기만 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더 슬퍼하시니까 저라도 좀 힘을 내서 치료에 임하겠다고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골수 이식 다시 받자 해가지고 받고 또 항암 치료 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재발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치료라서 그런지 첫 치료보다는 좀 일찍 끝났고요. 한 1년 반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긴 시간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22살 7월부터 일상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4살이고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겨우 이제 그냥 일사생활 가능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상 기준에서는 대학도 중퇴했으니까 조절인 거고 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사업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내가 내일 해야겠다. 이게 다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친구들의 동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격지심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 열등감을 좀 지워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서 꿈에 대해서 갈망이 컸습니다. 저는.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캠퍼스 생활 누리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누워있고 남들 다 하는 일상생활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게 좀 생각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결국에는 뭐 성공하려고 해도 뭔가 세상에 뭔가 기회를 줘야지 뭔가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세상 입장에서는 22살인데 과거에 아팠다고 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 혼자 뭔가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나름 지원을 받겠다고 정부 지원 사업에 2번이나 지원했는데도 탈락하고 나서는 지원금 받겠다고 이렇게 도전했는데도 스펙이 뭐 없으니까 서류에서 다 탈락하는 거고 바깥에서 또 알바하고 싶은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겠다. 네, 맞습니다. 당장 돈 벌 수 있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스토어라는 거는 굉장한 레드오션이고 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완전 후발주자로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뚫은 거예요? 사실 레드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웃긴데 그 레드오션 안에서 블루오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치킨집 창업은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동네에 만약에 치킨집이 없다면은 그 동네에 입점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도 어떤 카테고리를 진입하냐에 따라서 블루오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레드오션으로 진입을 하되 그 안에서 이제 블루오션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렬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그 험난한 시장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템을 좀 알려줘야지 아 저런 걸로 저렇게 해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했던 아이템은 원예용으로 나온 전동 분무기인데 코로나였을 시기여서 이제 이 전동 분무기를 방역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역용 키워드를 붙여서 같이 판매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냥 전동으로 뭔가가 분무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냥 도구인데 그 당시에 방역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방역 앱을 넣어가지고 방역용 분무기로 팔면 잘 팔리겠다 해가지고 방역용 분무기로 이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원래 팔린 사람 없었어요? 그걸 그렇게? 이미 충분히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도 많았고 제가 한 5개월 정도 늦게 진입한 상태라서 기업 형태로 움직이는 판매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기업 형태로 그 조직 꾸려가지고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경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그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뚫었어요? 그거?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업체들을 분석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팔고 있던 업체들은 대부분 제품의 장점만 나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은 같지만 소구점을 좀 다르게 잡아서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을 좀 하고 이 제품만 있으면 이 공포 마케팅이 해소가 된다는 거를 소구점으로 잡아서 GIF로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도 GIF 그 요즘에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가능합니다. 저도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GIF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디자인도 포토샵이 아니라 미리캔버스라는 무로 툴로 다 진행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GIF로 만드는 걸로 GIF로 바꾼 거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미리 캔버스라고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 누구나 그냥 어느 정도 디자인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역용 분무기라고 했을 때 원예용 그 분무기는 따로 이제 어딘가에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방역용 그 액체 있잖아요. 액기스. 네네. 그것도 따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방역용 분무기로 판 거예요. 온채널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그 플랫폼에서 딱 한 판매자가 그 액체랑 제품이랑 같이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위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위탁으로 일단은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배송해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 후발 업체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방역 분무기로 검색을 했을 때 잘 팔고 있는 거 기업형 업체들은 위에 다 뜨고 있는 거고 네. 나는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 가야지 간신히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리게 뚫었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동 분무기라 검색하지 않고 무선 전동 분무기라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무선 자동 분무기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검색량이 조금 있는데 상위 판매자들이 못 팔고 있는 키워드를 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그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뭐였어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주로 이용했고요.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함으로써 실경쟁 강도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보고 경쟁난도가 약한데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은 있는 거. 어차피 그 큰 키워드는 사람들이 다 먹었으니까 이미 먼저.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 가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이 뜨는지 보고 이 정도 양이면 나는 충분히 경쟁력 있겠다 싶으면 그런 키워드는 공략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펙만 알렸는데 나는 약간 GRP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왜 사야 되는지 사용법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올라갔어요. 작은 카테고리에서는. 세부 키워드에서는 사실 한두 명만 이기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량이 조금만 확보됐더라도 1, 2등은 금방 차지하고요. 거기서 이제 판매가 일어났을 시에는 대형 키워드에도 유입이 돼서 대형 키워드에도 자연스레 순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러면 방역 공목이나 이런 키워드에서는 탑을 찍은 거예요. 네, 그렇죠. 1, 2위 안에서 항상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내가 세부 키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위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2주 안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엄청 팔린 거네요. 네, 하루에 택배 건수 한 1,300개까지 출고시킨 적이 있고요. 아 그러면 그게 한 개 팔릴 때마다 얼마를 번 거예요? 한 15,000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팔릴 때만 15,000원이었는데 하루에 그 정도 팔렸으면 진짜 엄청 번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탁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바꾼 거예요? 방식을? 판매량이 확보된 후에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제조사, 수입사를 좀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 과정에서 마진을 줄 수 있으면서도 AS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사입으로 바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입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재고 부담도 있고 배송도 어떻게 보면 위탁은 편하게 하는데 이거는 배송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혼자잖아 혼자.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3PL이라고 물류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물류는 이제 업체한테 맡기고 저는 집에서만 운영했습니다. 그럼 그 업체 이름이 뭐였어요? 파스토입니다. 그런 류의 업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입한 그 물건을 나한테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3PL 업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관리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걔네들이 알아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네, 요즘은 쇼핑몰 자동 연도까지 가능해서 발주 넣을 필요도 없이 주문 들어오면 바로 출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 그럼 되게 간편해졌네. 옛날에는 뭐 주문 들어온 거 다 정리해가지고 발주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서 소비자가 결제하면 바로 그쪽으로 주문한 게 떠가지고 보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은 좀 할만하네 그래도. 네, 아무래도 요즘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도 계속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보면 등급이 많잖아요. 그 등급 중에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프리미엄 등급까지 달성했습니다. 아 프리미엄 등급이면 거의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플래티넘이 있긴 한데 플래티넘은 사실 옥션, 지마켓, 쿠팡 같은 플랫폼 위주로 등급이 매겨지고 기업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건 프리미엄이 최대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달성하는 최대가 거의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등급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등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3개월 보합 매출이 6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외에 서비스나 배송 관련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럼 혼자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그 시장 뚫고 나서 계속 제품군을 늘려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늘려나갈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늘려나간 거예요? 확실히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차별화가 존재를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내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든지 같은 제품이어도 제품성이 좋다든지 그런 차별화를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좀 이제 못하고 있는 분야 위주로 공략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방역 폭력 이후에는 어떤 시장들을 공략해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는 건강관리용품 위주로 했는데 두 번째 상품은 기존에 다른 업체들이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저는 그 가격을 절반 이하로 무너뜨리면서 진입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진입이 됐고요. 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도매가가 얼마였는데 시장가가 얼마에 설정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매가가 2만 원이면은 거의 시장가가 1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얼마에 낮춘 거예요? 저는 4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그렇게 4만 원까지 낮추면 또 노발대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같이 경쟁 붙으면서 가격 완전히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성에도 차별화를 충분히 줬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 충분히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야 상관없이도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형성했습니다. 그 남녀가 다른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특이점이 뭔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찰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상세 페이지 공략은 이 제품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을 최대한 제시를 많이 하고 이 제품만 사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간단하게 짭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한데 이 제품 썼을 때 이제 이렇게 편해진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GIF로 만들어가지고 좀 알기 쉽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면 어떡해? 그 실제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다른 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따라하는데 제품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서 진입하는 거는 그때는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검색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아 있는 상황이고 판매량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샹들림 거 보고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순위가 더 높아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차별화가 아니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공략한 거예요? 오히려 시장가가 너무 낮았던 아이템이 있는데 왜 사야 되는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건강관리용품인데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중한 편인데 시장가가 너무 낮게 잡혀있길래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그 제품을 시장가 평균보다 한 3배 이상으로 책정해서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이 마케팅의 성공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물 받을 때 너무 또 싼 거는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가격 상한도 있으면 조금 더 건강 관리가 될 것 같은 신뢰성을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포인트를 노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적은 아이템만으로도 한 달에 거의 한 수천만 원씩 났던 거예요, 순수익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가 아니라 일개 개인이 완전 후발주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남들이 한창 스토어 키우고 있을 때는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잖아요.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따라잡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어요? 노하우가 뭐였어요?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수정 하나에도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제 개인의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삭제하고 개선해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만들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상품 하나에 대해서 파고드는데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상품을 막 대량 등록해가지고 여러 개 올리고 이런 거는 거의 비추인 거고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낙후되어 있는 올드한 시장을 개선하면서 정성 들여가지고 상품 몇 개로 공략하는 그 전략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량 등록 시스템을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량 등록을 함으로써 판매가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고요. 후발주자가 제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 하나를 잘 파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제품 하나만 잘 팔아봐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 제품으로 매출을 늘리는 방식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은 뭐 지금 관심을 두고 공략하고 있는 분야는 또 어디예요? 슬슬 브랜딩에 도전할 거기 때문에 반려용품 쪽으로 카테고리를 정했고 그 이후에 건기식이나 바이럴을 일으키기 쉬운 생활소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그 용품들은 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반려용품 시장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판매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략해왔던 방식을 반려동물 용품에도 적용해가지고 공략하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타겟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판매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글리만 이렇게 잘 되면 안 되고 이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이팅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굴곡들이 있잖아요. 백혈병이나 뭐 혈액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굴곡으로 따지면 되게 깊은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망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유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제 부모님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길님은 왜 살아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받은 열등감을 다 지워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간의 도전 끝에 조금의 효도도 해드리고 열등감은 좀 지워졌어요? 네, 빚도 다 갚아드렸고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친구들한테 열등감 별로 안 느껴요 이제? 네,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아마 많은 분들께도 좀 영감과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앞으로 상길님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유통업은 제 캐시카우이자 경험에 불과하고요.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돈으로 스타트업을 좀 경영해보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 경영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게 혼자서 집에서 이제 그냥 컴퓨터 하나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사무실도 없고 직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더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업들을 한번 경영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길님의 작은 시작과 도전이 지금의 결과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번 이제 도전해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거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